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유지 소식 등 혼조된 경제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로 과학위성이 오전 3시 27분 인공위성 연구센터 지성국가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1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기존 부양 정책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상품인 해외 부동산 펀드, 리츠펀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국내 공급 가격이 4개월 연속 동결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어제 마침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기 땅에서 자기 발사체 프로그램에 따라 직접 인공위성을 쏘아 성공한 11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요, 이 나로호 발사의 성공의 의미, 우리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김하빈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는 예상 밖의 경제 성장률 발표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FOMC 성명서가 나온 후부터 낙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분기 GDP가 0.1%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실적은 호조를 보였고요. 미국의 민간 고용도 증가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0.32% 하락하면서 13,910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0.36% 하락했습니다. 3,142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S&P 500지수 역시 0.39% 하락하면서 1,50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유로존 안에 정치적 불확실성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4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는 정부 지출과 기업 재고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5% 밀렸습니다. 6,323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47% 하락하면서 7,81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캐크 지수 0.54% 하락하면서 3,76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아소다로 재무상이 과도한 엔화 강세가 조정받고 있다며 엔저가 계속되면서 증시를 이끌었고요.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투심이 자극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는 부동산주와 금융주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투자자들의 투자 한도를 2배로 늘렸다는 소식에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주택 건설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부동산주도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28% 올랐습니다. 11,113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1% 오르면서 2,38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 0.71% 역시 오르면서 23,82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소폭 올랐습니다. 3원 오른 1,085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특별히 준비한 순서인데요. 지난 2012년 하반기 매일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된 스타 애널리스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하신 분인데요. 신한금융투자의 윤창용 연구원과 함께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2년 하반기 매일경제가 뽑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시면서 지금 2회 연속 선정이 되셨죠? 네. 네,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투자자들께서 빠른 정보를 바탕으로 예, 좋은 보고서 써주고, 그다음에 좋은 보고서를 계속 써준 것들을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좀 질 좋은 설명회를 다니려고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자, 거시경제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조금 회복세에 있는 네. 듯 하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미국은 오늘 이제 4분기 GDP 속보치에도 나왔었지만, 예. 일단은 약간은 좀 올라가던 흐름이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민간 쪽에서라기보다는 일단 정부 쪽에서 좀 그런 영향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민간의 소비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시장, 그다음에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완만한 회복세는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건데 예. 여전히 이제 정책 쪽에서 정부 쪽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채무한도 남아있죠.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회복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그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처럼 재정 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긴축을 통해서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되고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예.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축 과정에서 경기 침체는 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다행히 유럽 금융시장이 좀 안정돼 있다 보니까는 하반기 정도에는 유럽 경제도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경제 역시 지난 4분기에 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예. 뭐 부양책, 특히 뭐 소비 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 쪽에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면서 좀 올라왔는데 예. 중국 경제도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는 회복 속도가 좀 주춤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PMI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소비 심리, 예. 선행 지수 같은 것들이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가 좀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회복세 좀 정체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올해 하반기가 내 글로벌 경제 좀 네. 회복의 탄력을 받겠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선진국들 양적 완화 네. 정책 취하고 있는데 이 네. 양적 완화의 기조는 어느 정도 언제까지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예. 인플레이션율과 이제 실업률을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실업률 6.5%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2.5%를 타겟팅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추정을 해보면 예. 실업률 6.5%, 인플레이션 2.5%를 도달할 수 있는 건 2014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감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2014년 상반기까지는 예. 그래도 연준이 자산 매입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매월 850억 달러를 사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 상반기까지 사게 되면 1.5조 달러나 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총자산이 3조 달러고 그럼 무려 50%의 발권력을 도입하는 거다. 지금에 비교해서 무조건 이제 발권력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경제 규모 대비, 그러니까 예. GDP 대비 중앙은행 총자산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미국은 지금 중앙은행 총자산이 3조 달러, 그다음에 GDP가 명목으로 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20% 아직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유로존이라든가 아니면 영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쪽은 이미 GDP 대비 중앙은행 총자산이 거의 30%를 넘어서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연준의 발권력은 무리 없이 좀 동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ECB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ECB는 이미 발권력을 상당 부분 도입을 했습니다. 일자라는 걸 통해서요. 근데 ECB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인플레이션 억제 통화 정책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ECB의 발권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LTR로 기존에 이제 발권력을 도입해서 나갔던 것들을 해소를 해서 작년에 발표했던 OMT라고 해서 재정 취약국의 국채를 아마 다시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일단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권력을 과도하게 도입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힌 상황이지만 일단은 일본 은행 내부에서도 좀 마찰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2014년부터 무기한 QE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아직은 그렇게 돈을 공격적으로 푸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그 유럽과 미국의 양적 완화 네. 또 우리에게 참 부담입니다만은 일본의 양적 완화 네. 엔저 현상 우리 참 산업과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네. 국제사회에서 비난도 조금 커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항상 있었지만 결국 선진국의 통합 팽창이 예. 금융시장이 이제 위기에 빠졌었을 때 항상 그런 정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금융시장 안정에 좀 일조를 하지만 예. 지나고 나면 항상 또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한일 전쟁이나 지금처럼 또다시 이제 무역 분쟁이나 이렇게 예.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건 이제 결국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점유율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도 이제 공격적으로 가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지만 이미 뭐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하물며 한국까지도 좀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달러당 엔화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해 100엔을 돌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주장보다는 일단은 엔화의 약세 속도가 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결국 엔화 약세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결국 미일 금리 차가 벌어져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연준도 지금 Q4라는 걸 미리 꺼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국 금리가 과도하게 속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엔화 약세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좀 위축됐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나빠지지는 좀 않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군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달러화 약세, 엔화 약세 우리 기업들의 굉장히 큰 부담인데 네. 우리 정부 당국이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뭐 지금 뭐 3종 세트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뭐 한국은 일단은 원화가 뭐 약세 통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환율 외환 시장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원화가 강세를 좀 과도하게 보였던 데는 분명히 이제 센티멘트 심리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에 이제 선진국에서 또 통화 팽창을 하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일 거라는 센티멘트가 이제 강하게 형성됐었고요. 원화도 이제 신흥국 통화 범위에 있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원화가 나홀로 강세를 보인 건 아니고 국내 환율 정책이 좀 바뀔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 경제 민주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구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이제 내수가 워낙 위축돼 있는 것들이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원화 강세를 해야 된다라는 센티멘트가 많이 형성이 됐었고요. 인플레이션이라도 잡아서 실질 소득이라도 보존을 하자라는 거였었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율이 계속 원화가 절상된 거라고 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벌었던 달러를 이제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많아지고 이제 원화 바꾸려는 수요가 세지다 보니까 원화가 강하게 가파르게 절상이 됐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보건대 국내 환율 정책은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60%가 넘고 예. 결국 수출에서 나오는 소득이 없으면은 결국 내수는 계속적으로 동반 침체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원화를 강력하게 절상한다라는 거는 아직 쉽지 않은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심리가 다시 좀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달러당 원화도 빠르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 평균적으로 1,000원대 중반은 유지될 것 1000원대 같다라고 중반이요.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이 신흥국의 경기에 좋지 않은 경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도 그 중에 직격탄을 맞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사실은 환율을 어떤 그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네. 쓸 수 있는 정책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곧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네. 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G20 재무장관에서 일단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좀 언급을 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뭐 예. 한국은 일본하고 가장 경쟁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그 같은 목소리를 좀 내는데 동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 정도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국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한계는 있지만은 일단은 뭐 선물한 포지션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뭐 기준금리를 낮춰서 원화 강세 속도를 좀 조절한다든가 이러한 정책들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 추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네. 1,050원대 근처에서 예, 저희는 예. 일단은 연평균으로는 올해 한 1,060원 정도로 보고 1,060원, 있고요. 예. 예, 일단은 1사분기에서 2사분기 초반까지는 좀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1,050원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1,100원을 볼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말인즉슨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유럽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 문제라든가 아니면 LTR로 조기 상한 과정에서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좀 삐걱거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환율 문제 좀 살펴봤고요. 네. 또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요? 예, 일단은 연준의 스탠스는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예. 뭐 일단은 경제 쪽에서 민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소비라든가 투자는 좀 올라왔지만 예. 결국 정부 지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재고 소진 문제 때문에 경기가 일시적으로 멈췄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3, 4분기가 비슷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부양책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끌어가도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자산 매입 계속 하겠다. 그다음에
예외적인 초저금리 구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뭐 이번에 저희는 이 성명서 항상 한 장이 나오면 그 밑에 문구 중에서 그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라든가 자산 매입에 반대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까지 이제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분이 이제 FOMC 위원회에서 윤년제다 보니까 이제 빠지다 보니까는 예. 내용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또 캔자스시티 지역 연은 총재가 들어오면서 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 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뭐 사실 뭐 최근에 시장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네. 양적 완화가 조금 일찍 종료가 될 네.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적 완화 일단 계속 가는 걸로. 예, 이게 올해는 모아진 분명히 걸로 계속 봐도 갈 것 되겠죠. 같고요.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실업률이나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래도 연준이 보기 전까지는 쉽게 예. 거두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 국내 부동산, 주식, 채권, 외환시장 모두 글로벌 시장 흐름과 좀 반대되는 네. 것 같아요.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근거가 결국은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원화의 나홀로 강세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한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가 상향됐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또 뭐 선진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거나 뭐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환율 정책이 바뀔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원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결국 그 원화 강세 후유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 원화가 과도하게 쏠리다 보니까 예. 그게 결국 한국 GDP 대비 수출 비중 60% 하는 이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수익성을 좀 악화시키고 예. 거기다가 최근에 뭐 또 뱅가드라는 수급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한국 시장이 결국 글로벌에 이제 메이저하게 여러 국가들의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국 시장이 결국 세계 경제를 좀 선도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커플링이 점점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 빠르게 올라가서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괜찮은데 그쪽으로 따라붙기보다는 예. 저희가 보건대 이제 선진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고 한국은 이제 더 안 빠지는 선에서 좀 다시 예. 커플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의 대응 방안 네.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새 정부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부양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많이 낮지만은 여전히 기업의 소비라든가 뭐 투자를 자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를 자극하기 어려운 건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역시나 쉽지 않은 게 GDP 대비 수출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뭐 보민세를 깎아주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낮춘다라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많이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결국 새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적자 재정이다 이런 말이 많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재정 건전성이 훨씬 양호한 양호한 편이죠.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얼어붙은 주택 시장 이런 쪽에 공공 발주라도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일단 대기업 쪽에서는 그동안 자금이 좀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 상생을 위해서 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재정 정책으로 좀 저희는 포커스를 맞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예. 부양해야 되겠다. 네. 근데 지금 뭐 우리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네. 지나친 또 부동산 침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먼저 좀 풀려야 우리 경제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 어느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가장 먼저는 대외 경제죠. 대외 사실. 경제? 예, 예. 대외 여건이 일단 개선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출에서 오는 힘이 있어야지만 내수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결정을 못 한다라는 게 좀 아쉽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경제도 빨리 살아나야 될 때. 근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요.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3개월 만에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하는 소식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이제 경기 낙관론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한국 경제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도 일단 한국 경제가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으로 봤었을 때는 예. 이제 저점은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단 회복 속도에 있어서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외 쪽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유럽이 그렇게 빨리 경제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미국이건 미국의 민간 부분이 자생적 성장이라는 밑그림을 좀 그릴 것 같고요. 예. 중국도 3월 달에 전인대 끝나고 나면 뭐 재정 정책적으로 좀 경제를 드라이브 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럽도 올해 하반기에는 또 YOY 플러스 성장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대외 경제가 개선이 되면 한국의 수출 여건이 좀 나아질 거고, 그다음에 새 정부 출범하고 나면 정책 부양
경기 부양책도 좀 나오면은 결국 하반기에는 경제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거는 좀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체감 경제가 기분 언제 좋은 회복되는가는 예.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차감 경기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더 그렇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가 되면 글로벌 경제도 그리고 네. 한국 경제도 조금 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오늘 신한금융시대 윤창영 연구원과 함께요.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한국의 산업 생산량이 지난해 12월 예상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기사가 전했는데요. 이는 지난 11월보다 1% 상승한 수치고 생산성은 전년 대비 0.8% 올라간 것이라고 블룸버그 조사기관이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엔화 약세, 원화 강세에 따라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 방법으로 예산 지출을 더 넓히고 국내 생산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내 경기는 생산력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위기를 맞았던 한국 경기, 한국 정부가 빠르게 대안을 모색한다는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어둠에서 서서히 벗어나 회복 국면에 들어서자 최저임금 인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시간당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된 뒤 4년째 멈춰 있는데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 중인 지역은 뉴욕, 하와이 등 13개 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런 흐름에 대해 기본권 보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업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임금 경쟁력이 떨어지면 자연히 실업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라는 소식들 종종 들어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들이 앞으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새로운 노후 생활을 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사는 68세 김태환 씨는 작년 큰 결심을 했는데 작년 이맘때쯤 건강 악화로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집을 팔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인데요. 이에 대비해 그는 역모기지론을 생각해내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역모기지론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대출인데요. 그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해야 안정적인 수익과 자녀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50세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역모기지론은 그들의 마지막 대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나로 발사 성공의 의미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컨설팅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2부도 함께 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